자, 먼저 갈래가 한문소설이에요. 잊지 마세요. 국문이 아니라 한문소설입니다. 그리고 정기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생주장전에서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이생주장전의 핵심은 바로 연정을 다루고 있는 연정소설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면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생주장전이다.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에서 연정소설인데, 다시 말하면 주제가 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조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사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초월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생주정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뭐를 많이 활용하게 되냐면 이 죽음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정기적 요소를 활용을 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서정적이에요. 알겠죠?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서정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비극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뭘 정리해야 되냐면 핵심적인 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시험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파트거든요. 고전소설에 우리는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전소설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이생규장전이랑 같이 한번 엮어서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자면 인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데 인물은 제자 가인형의 인물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주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이생규장전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사건으로 볼게요. 사건으로 보면 우연적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연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어야 될 전제가 되는 사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부분에서 우연적으로 볼 수 있냐면 이생과 최여인의 만남이 우연적으로 만나게 돼요. 지나가다 우연히 보죠, 그죠? 그래서 우연적인 사건 전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생주장전은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엔 구성을 좀 볼게요. 구성으로 보자면 바로 순행적 구성이에요. 순행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생규장전에 나타나죠. 그치?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과거 회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갈게요. 이번에 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어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찝어봅시다.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하나도 우리가 찝어낼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편집자적 논평이 있죠. 자, 편집자적 논평 다 뭔지 모른다. 손들어. 서술자의 개입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는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 작품 밖에 있다는 얘기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치? 자, 하나 질문해 볼게. 우리가 이미 이생규장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이생규장전에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 다시 말하면 편집적 논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를 한번 시험에 냈었는데 절반 이상이 없다고 봤어. 그래서 틀렸어. 알겠니? 그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 구절이 편집적 논평이에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알겠니? 그 부분에서 편집적 논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같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서술자의 개입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입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접근해 보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접근해 볼게요. 바로 정기적 요소. 정기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사용하냐? 당연히 사용하죠. 그치? 특히나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현실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주제를 뭐 해준다? 강조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봅시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과 멀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결말인데요. 결말 방식. 보통 일반적으로 결말 방식이 어떻죠? 고전소설은 설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많이 끝납니다. 권선징악이나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들로 많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이생주장전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어떤 결말을 띠고 있다 그러면 비극적 결말을 띠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특징에서 인물, 구성, 그 다음에 특징까지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일반적인 구성을 따라가는데 일반적인 특징에서 멀어진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결말 방식이 비극적이라는 것만 다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생주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지? 이 가치도 중요한데 일단 이생주장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하는 것 중에 최초의 소설이라고 봅니다. 알겠지? 최초의 소설이라고 봅니다. 이생주장전은. 근데 원래 이생주장전 자체가 최초의 소설은 아니고요. 이생주장전은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김시습이 지었던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는데 이 소설집에 소설을 모아놓은 걸 소설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 금오신화가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의 전등신화, 이 전등신화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생규장전이 담겨져 있는 금오신화의 의의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제재는 그래서 이생과 최여인의 사랑 얘기,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고요. 특징은 현실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 의지인데 시험에 언급될 수 있는 건 아마 갈등 구조를 물어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이생주장전이 가지고 있는 갈등 구조. 물론 우리는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이생주장전이라는 작품은 항상 전문으로서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생주장전의 전문의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처음 온 친구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지?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했던 질문이니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나 몇 살이게? 괜찮아. 보이는 대로 그냥 짓거리면 돼. 나 몇 살이게? 자네가 수연이지? 그지? 몇 살이게? 빨리 얘기해. 빨리. 숫자. 아무거나 빨리. 보이는 대로 빨리. 어. 계속 해봐. 40. 아, 빨리 해보라니까? 괜찮아. 44. 오케이. 자, 몇 살로 보여? 41? 야, 나 일주일 사이에 늙었니, 혹시? 어? 뭐, 입을 가리고 말을 하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잘 모르니, 했냐? 그러니까, 야, 지난주에 내가 27에서 32살까지 갔는데, 나 혹시, 나 뭔 일 있는 거 같니, 얼굴에? 일주일 사이에? 늙었니? 진짜 늙었니, 나 지금? 민규야, 나 늙었니? 형이나 나 늙었니, 일주일 사이에? 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오늘 휴강. 나 수업 못하겠어. 40. 아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내가 설명할게. 전문의 내용. 구성. 열심히 하자. 어? 다음 주에 테스트 볼 거야. 알았지? 잘하자. 그래.
아니야,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애들한테 지랄하고 막 그래. 자, 현서랑 혜인이는 힘든 거 없지? 괜찮지? 그죠? 이 아이들이 예쁘더라고. 아니, 쟤네들이 나한테 27에서 32살처럼 보인다 그랬거든. 지난주에. 근데 일주일 만에 몇 살? 아까 몇 살? 41살에서 몇 살? 44살 된 거잖아. 그지? 도대체 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 괜찮았는데? 요즘 다이어트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좀 헬스케진 것 같지 않니? 미안하다. 어쨌든 갑자기 확 늙었네. 혹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왔습니까? 친구들한테? 들은 정보가 있니? 있어 없어? 괜찮아, 물어볼게. 있어? 뭐 여기 혹시 여기 누군가가 다닌다 그런 얘기 들었니? 아, 누가 다니는데? 아, 친구들이 다닌다고? 여기 있는 애 중에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애 얘기 들었니?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얘기 들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웃어? 야, 비웃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생각해봐봐. 니네랑 동갑이잖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 이렇게 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때, 내가 23살에 뭐 했을까, 선생님이?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23살에 뭐 했을 것 같아, 얘들아? 어? 그치! 군대에 있었어. 왜냐면 나는 2년 2개월 했잖아. 그러니까 21살에 입대해가지고 23살에 제대를 했거든? 그럼 내가 이때 결혼을 했을 거다. 군대에서. 막 상상했니, 혹시? 선생님은 도시의 남자고, 옛날 이야기. 와이프는 시골, 궁벽진 시골의 시골 처녀였고, 두 사람이 아름다운 이생과 최여인처럼 서로 사랑해서, 이거 대결을 하면 안 되구나. 항상 와이프와 대결 모드야, 그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뭐 이런 거야? 그래, 정보를 들어서 그래. 이해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거 몰랐었으면. 지난주에 알았어, 몰랐어. 지금도 모르지, 현수. 이제 알아? 혜인이도 알아?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이씨, 당황할 뻔했네. 알았어. 감안하고 보면은, 자, 전문 내용 갑시다. 자, 이생유전자의 전문의 내용의 핵심은요, 바로 만남과 그 다음에 이별의 무슨 구조, 얘들아? 한 번 만나고 한 번 이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얘기합니까? 네, 순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만남부터 그 다음에 이별 요거 갈게요.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우연히 만납니다. 그렇지?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우연적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민중들이 바라는 욕망이 반영이 많이 돼요. 근데 보통 욕망이라는 게 어떠냐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소설로 많이 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히어로물에 환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또는 그런 느낌이 가져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조선시대 때는 뛰어난 가문일수록 스스로 만나서 자유롭게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지?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서로 정해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욕망이 있냐면 자유연애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설정을 이렇게 우연적인 만남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반영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냐면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부딪히게 되죠. 이별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별하죠? 바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생 부모가 뭐를 하게 되죠? 반대를 하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무엇과 무엇의 갈등일까? 그러면 결국에 이생과 채여인이라는 개인과 그 다음에 이생의 부모라는 개인이 갈등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구조에서는 바로 실현을 주는데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서 실현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관습에 의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이때는 누가 등장하느냐? 항상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그런 게 있어.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 주인공을 뭐 해주는 사람이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조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바로 최여인의 부모가 바로 조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을 좀 간단하게 모르는 친구를 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채여인의 부모가 채여인을 보니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거야, 이별해가지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생이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청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청혼을 보내요. 그래서 이생 부모에게 채여인의 부모가 이생 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알겠니? 편지를 보내갖고, 자, 이러이러한데 우리 결혼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이생 부모가 반대해요. 거절합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하냐? 자, 내용이 좀 그지 같은데 좀 들으면 좀 띠꺼워요. 이생은 어떤 애냐? 우리 아들은 어떤 애냐? 얘는 장원급제할 애야. 그래서 지금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에 숨어있는 의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고 우리 애는 이렇게 대단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채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채여인의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드라마 중에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봤어? 자, 그 본 사람 손 들어봐. 손 죽여버린다? 네가 지금 드라마 볼 때 아니야? 거기서 최고의 빌런이 누구냐면 그 금명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첫째 딸 아이유인데, 아이유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엄마야. 그 엄마가 정말 재수없어. 최고의 빌런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우 너는 못 배워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니 막 부모님 있는 데서 막 대놓고 그래. 그 장면 봤지? 봤지 그지? 못 봤니? 다 안 봤구나. 그냥 봤지 그지? 하나지. 그래서 내가 그 배우를 보면서 나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저 배우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랬거든. 빙의돼가지고 나 F야. 그래서 막 빙의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돌아가셨대. 정말 정말 유작이어가지고 그게 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생의 부모가 채여인한테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채여인의 부모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뭐라고 보냈냐? 안다. 근데 우리 집안도 만만치 않다. 우리 집안도 되게 대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생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결혼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좀 몰락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 최여인의 부모가 뭐라 그래? 오케이, 우리가 다 낼게. 모든 혼인 비용을 다 낼게.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이생의 부모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집안 잘났고 어쩌고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이생의 부모의 말은 뭐야? 아버지의 말은 우리 지금 돈 없어 이 말이야. 다 낼게. 그래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별이 나타나겠죠? 그치? 그 두 번째 이별이 바로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이별인데 바로 최여인의 죽음입니다. 자, 이 설정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 되겠죠. 물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내용 속에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죽으면 사실 끝나야죠.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간과 누구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인간과 영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겠죠? 무엇을 초월한 사랑이 되는 거죠?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이 되겠고요. 초월한 사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가 된다? 다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과 저승은 결국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영원한 이별로 끝나다 보니 또는 최여인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생도 뭐 됩니까? 몇 달 있다가 죽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난다?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별에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그죠? 최여인이 왜 죽었죠?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갈등이냐? 바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고요. 사회의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왜 헤어져야 되죠? 얘들아, 왜 헤어져야 되죠? 인간과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갈등 구조는 개인과 무엇의 갈등으로 본다? 운명의 갈등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가 나타나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를 읽어보면, 핵심 정리해서 특징 첫 번째를 읽어보면요, 이 말이 나오거든요. 현실의 제도, 그 현실의 제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교적인 관습.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이게 되겠죠? 홍건적의 난. 그리고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얘들아, 이생이랑 최여인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두 사람은 분명히 의지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정기적인 특성이 드러나고요. 시를 삽입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시를 삽입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효과와 시의 역할은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한번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정리됐니?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할게요. 이제부터 결석하지 마. 알겠지?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면 촬영을 계속 해야 되거든. 알겠니?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돼. 응? 물론 이제 다 전체를 다 비공개로 올릴 예정이긴 한데, 알겠지?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 알았죠? 정말 죽도록 아프지 않는 이상은 내신 끝날 때까지는 결석하지 마세요. 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 서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의미 있는 걸 몇 가지 좀 집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집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거든요. 이생규장전의 공간과 시간은요, 공민왕 시절이고 고려죠. 공민왕의 바로 송도,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개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공민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는 다 알죠? 예훈이 알아? 어느 나라 왕이야? 어? 어느 나라 왕이야? 아니, 너 안 틀릴 수 있어. 어느 나라 왕이야? 여기 봐, 여기! 예원아, 뒤를 왜 봐? 어느 나라 왕이야? 너 안 되면. 어느 나라 왕이야? 형준아, 공민왕 어느 나라 왕이야? 그렇지, 고려의 왕이지. 그죠?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는 게 공민왕 시절이고 송도의 개성이다 이거잖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제시가 돼. 시 공간을 제시하는 거거든.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느냐? 이건 너무 간단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구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품의 신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설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채여인을 보게 되고 채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채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았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지죠. 이게 어디까지야? 첫 번째 만남이야. 근데 첫 번째 만남에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말했잖아.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그렇지?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사건 전개의 중요한 특징이 우연성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반영이 돼 있다고? 자유연애사상이 반영돼 있다고. 다음.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자, 이게 첫 번째 이별이죠. 맞지? 유교적 간습, 아버지의 반대입니다. 채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맙니다. 이를 알게 된 채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채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 서생의 아버지는 이 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채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채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신축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 채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 이별.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되겠죠. 그죠? 자,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홍건적의 난입니다. 홍건적의 난은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 사실을, 자, 이 말이 선택지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작품에 뭐 했다? 반영했다. 작품에 반영했다 이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작품에 반영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역시 얘랑 똑같아요. 신뢰성이나 사실성이 부여되는 게 있거든요. 그지? 이해가 됐니?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실제 사건인 이 홍건적의 난에 대한 누구의 인식을 볼 수 있냐면 바로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두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대통령의 탄핵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민규는 찬성이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그 종부작파 빨갱이라서 그래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의 평가가 서로 다른데 어쨌든 홍건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우리의 사랑스러운 두 주인공이 얘네들 때문에 뭐 했어? 이별하게 됐어. 특히 사랑스러운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 죽었다 이거야. 이해가 됐니?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절정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절정 부분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자,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홍건적의 난이 지나간 이유이기 때문에 절정 부분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쟁의 비참함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비참함이란 말 대신에 참혹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혹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냐면 이제 두 주인공, 그러니까 이생과 채 여인의 뭐가 되겠다? 만남, 재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히 이 재회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요소를 되게 강조해서 보여줄까요? 그렇죠. 정기적 요소를 강조하겠죠. 정기성을 부각시켜서 재회를 보여주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내용 읽어볼게.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홍건적의 난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뭘 하냐면 묘사를 할 거야. 알겠니? 첫 번째 묘사인데 묘사는 항상 중요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 어. 자, 부모님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최여인의 집을 지금부터 뭐 해줄 거다? 묘사를 해줄 겁니다. 근데 묘사를 할 때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가지고 묘사를 해주고요.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얘들아 어떤 배경 풍경을 묘사해 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사건 전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회상신이 나오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대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는 뭐가 깔려? 배경음악 깔리죠. 거기 의도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별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별의 아픔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사랑, 애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에서도 묘사를 해준다는 건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해 봅시다. 내용 읽어볼게.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지들이 우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묘사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묘사를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에요. 눈에 보이듯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맞니? 그러니까 쓸쓸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는 지들이 울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표현 방식으로 따지면 대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치? 집안에는 지들이 울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이 부분이 대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됐지? 의도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적막함을 보여주고 있죠. 적막함이나 쓸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의도를 보자. 왜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전쟁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그지? 바로 전쟁의 참혹함. 홍건적의 난에 의한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막함, 그 다음에 쓸쓸함, 또 황폐함, 이것도 같이 갈게요.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가 있고요. 다음입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그 다음에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거웠던 일, 그 일은 바로 최여인과의 즐거웠던 사랑을 나누던 때를 말하는 거죠. 생각하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여기서는 뭐 인생 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무상감. 그렇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허무해지는 그런 감정, 인생 무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중이 거의 되자 그 다음입니다.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오케이 여기도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달빛을 뭐 해주냐면 묘사해요. 그러면 묘사를 해준다라는 이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얘들아 여기에도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그치? 이때 의도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줍니다. 근데 의도가 뭐냐? 이 의도는 좀 중요해요. 바로 암시. 자, 이거 물어볼게. 소설에서 뒷얘기를 암시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선. 그렇지. 얘는 복선의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암시의 역할을 해줍니다. 무엇을 암시하느냐? 지금 바로 이어져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제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현실적이기보다는 좀 현실을 초월한 비현실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정기적인 요소가, 정기적인 사건 전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뭐 해준다?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기적 사건 전개가 뭡니까?
죽은 최여인이 살아 돌아오. 아 이거 영혼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치? 그다음. 자,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죽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생의 반가움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작품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강의한 게 뭐 한 30번은 넘은 것 같은데 거의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작품을 생각해 봤어요. 이때가 정말 반가울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와이프가 있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생처럼 반가워할까? 귀신인데. 그치? 반가워할까? 와이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와이프 좀 쓸게요. 무섭겠죠? 소금을 뿌리겠죠? 아니겠니? 자, 우리 여기서 거의 힘든 일이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 알아요. 그 이유는 야, 자, 흔들어 보세요. 없니? 아, 있어요? 있어요? 귀신으로 나타났어요. 반갑니? 반갑니? 진짜 죽었는데 귀신으로 나타났어. 안 반갑지, 그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내를 귀신으로 나타나도 반갑습니다. 켜져 있지? 반갑습니다. 귀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가 바퀴벌레가 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뽀뽀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왜 아니라고 판단해? 네가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판단해? 왜 내가 이상하니? 이런 말 하니까? 아니지. 네가 생각할 때 너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지만 너의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치? 자, 이 반가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강조하게 되는 거냐면 주제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제 강조의 핵심이 뭐가 된다? 죽음을 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에서부터 초월한 거예요. 반가움을 느낀다는 게 바로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한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최여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최여인의 이 대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보통 이생유전자니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최여인의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긴 이 부분이 꼭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근데 보통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문제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대화가. 그쵸? 그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A라고 묶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내용을 물어볼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물어볼까? 얘들 한번 생각해봐. 최여인의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볼까? 아니. 왜? 그냥 읽으면 아는 걸 왜 문제로 내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세 가지. 알았지?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야. 첫째는 일단 최여인의 삶을 보여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 바로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야. 최여인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의 대화로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됐니? 두 번째는 인물의 정서. 인물의 정서 및 그 다음에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거,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요. 물론 최여인이겠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최여인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신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내용을 봅시다. 읽어볼게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양반집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그 다음에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며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최여인은 자신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단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양반집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반집 딸로서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 다음 자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답안을 엿보게 되죠.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제목이 여기 보면 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규장이란 뜻이 담을 엿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이 부분이 바로 제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날 때 거듭 만났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첫 번째 이별을 하고 최여인의 부모의 도움으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거듭 만날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진 줄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양반집 교수로 태어나서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자, 뭐를 만났어?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체크하자. 횡액을 만났대. 횡액을 만나서 내가 어디에 빠지게 되었다고 얘들아? 구렁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랬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횡액은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인 뭐가 되겠습니까? 홍건적의 난이 되겠고요. 됐지? 구렁에 빠졌다는 얘기는 곧 최여인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끝내 이리 같은 놈들이 홍건적이겠죠.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징흙탕에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 거기 나와 있잖아. 이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니? 정조. 여인의 정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최여인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다시 말하면 정절을 더 중시하게 생각한다는 건 바로 여자의 정절이 여인의 정절을 중시하는 가치. 정절을 중시하는 그러한 가치가 드러나고 이거 어느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어느 학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유교지? 그래서 여기에는 유교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의 정절을 중시한다는 건 누구의 사상이기도 합니까? 작가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사상이기도 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궁과 궁벽판 시골에서 헤어진 후에 짝이른 새,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이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며 세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이 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뭐가 등장하느냐? 최여인의 정서가 등장하죠. 간단해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여인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한이 나타납니다.
알겠지?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여인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겠다? 정서가 될 수 있겠네요. 됐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써줘요? 간단한데 억울한 죽음이죠. 그렇지? 그리고 그 한 속에는 뭐도 담겨져 있냐면 이것도 담겨져 있죠. 이생과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한도 있겠죠. 그쵸? 다음입니다. 자,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벌어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가 불어와서 내가 이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와서 봄바람이 깊은 봄바람은 보통 따뜻함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바로 재회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다가와서 제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3세의 인연. 전생, 현생, 후세의 인연으로 우리는 엮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불교의 무슨 사상? 윤회 사상. 자, 윤회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난군과 저와는 3세 인연으로 맺어진 몸으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 겁니다. 난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인물의 정서는 한이 맺혔다는 거 억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도는 뭐가 되느냐? 우리 다시 만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의도예요. 자, 이 선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망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산이라는 게 재산이거든. 같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인이 죽었잖아. 홍고장에 잡혀가지고. 근데 재산은 묻어뒀대. 뭐 좀 이상하지 않니? 그거 묻기 전에 도망갔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굳이 그걸 묻다가 죽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인은 말했다. 잊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이래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합니다. 이튿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하냐면 바로 금 몇 덩이 재물이 있고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부모님의 유고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챙깁니다. 알겠지?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유교적인 사상, 무엇을 중시하는 거죠? 효 사상을 중시하는 거고요. 자,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상 기슭에 합창을 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고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입심양명이나 부귀영화보다 사랑을 더 중시하는 거고요. 알겠지? 또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 하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알겠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속세와 뭐 한다는 얘기죠? 단절하고. 알겠니? 속세와 단절하고. 됐니? 속세로부터 멀어진 삶을 추구하는 종교 혹시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힌트를 주자면 신선의 삶과 비슷합니다. 신선의 삶을 추구하는 거. 도교입니다. 그렇지. 여기서 바로 도교적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알겠지? 속세를 단절하는 거에선 도교적 사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판서 안 해주고 말로만 할까? 내가 판서 열심히 해주면 노트만 자꾸 보려고 그러지 책에다 쓰고 책도 보세요. 알겠지? 이렇게 도교적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친척과 손님의 기름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결말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자, 5분까지 다 들어오세요.